D10, 데모크라시 10, 민주주의 10개 국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G7,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에 더해서 한국, 호주, 인도를 일컫는 말인데요. 올해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 호주, 인도가 게스트로 초청을 받은 겁니다. 왜 갑자기 민주주의, 데모크라시가 강조되는가? 그리고 왜 G7 정상회의에 한국, 호주, 인도가 초청됐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는 지금 중국을 가운데 두고 중국을 둘러싸고 합종 연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안유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이슈 심화 토론. 우리 경제 핫 이슈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 걸음 깊이 들어가 봅니다. 네, 지난 월요일부터 최경련의 경제쇼에서 하루에 5분씩 염승환 부장의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책 받고 싶으신 분들은 성함, 연락처 그리고 주소와 함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련의 경제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미중 사이의 위기,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집중 모색해 보겠습니다. 전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안유아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제는 큰 판을 봤고요. 오늘은 소소한 먹을거리 혹시 없을까? 기업이든 예, 개인이든 예. 미중 신냉전, 예, 냉전 하라고 그냥 냅두고요. 우리는 예, 기회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미래 먹거리를 좀 찾는 방법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노믹스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돈 풀기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리부터 좀 해주시면 바이든노믹스. 네, 바이든노믹스요. 예. 몇 가지로 일단 정리할 수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한번 보게 되면요. 경제 정책 면에서는 중산층의 복원을 꼽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로 해서 그 충격으로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부분들을 일단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단기적인 과제고,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전에도 그 중산층이나 특히 이제 뭐 러스트 벨트 이렇게 해서 기존의 제조업의 그를 담당했던 그 사람들이 상당히 안 좋은 형태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미국 내의 제조업 이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조금 이제 그 중산층의 복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산업 정책 면에서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입니다. 예. 이제 그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이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약했기 때문에 기존에는 보면 다른 외국의 공급망에 의존하는 형태가 됐었는데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주 장기적인 형태로서 봤을 때는 미국의 고용 문제가 생기는 형태가 됐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해서 세계적인 공급망이 흔들리다 보니까 아주 소소한 것까지 미국에서 굉장히 결핍을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스크도 없었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백신을 들여봤는데 빨리 못 맞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사기가 없었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예. 산업 정책 면에서 미국의 공급망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로 통상 면에서는 자유무역주의. 그건 어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 그 보호무역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그래서 그 이제 중국을 과연 어떻게 이제 대중관계를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동맹 국가에 어떻게 또 이렇게 그 동맹을 강화해 가지고 접근하느냐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통화 정책 면에서는 확장적 재정 지출. 이거는 그 민주당의 아주 전통적인 그 정책이지 않습니까? 예. 많이 걷어서 많이 쓴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가
역시 그 코로나19의 영향에서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재정 정책을 굉장히 확장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예. 하는 이 네 가지로서 바이드노믹스가 거의 이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되고요. 바이드노믹스에 따라서 효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 관련해서 분석한 거 보면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에서 자유무역주의 이런 부분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교역량이 이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수출이 우선이 되는 나라들에는 비교적 상당히 유리한 점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거기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바이드노믹스로 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대략 뭐 0.4% 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미국의 직접 수출이 늘 것이다.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바이드노믹스를 정리하는 예. 그런 그 대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혜아 교수님은 바이드노믹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 1.9조 달러 예. 푼다고 했잖아요. 재정부양책? 예. 예. 그 중에 1조는 지금 돈을 1,400달러씩 나눠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또 뭐가 있냐면 최저임금을 갑자기 2배로 올려버려요. 15달러로 예, 올립니다. 진짜 예. 15달러 올려요. 예. 근데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말씀드려 너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예. 해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예. 정책이 굉장히 앞뒤가 안 맞아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최저임금을 15달러면 하루에 8시간 일한다 할 때 얼마죠? 5, 8이 사실 120이죠. 예. 그럼 120달러. 일주일에 5일이면 얼마죠? 600달러 되죠. 예, 600달러. 근데 예. 작년에 그 작년에 실업 수당을 얼마 줬냐면 실업하면 예. 일주일에 400달러씩 나와요. 맞아요. 예. 그러면 바이든이 하는 정책이 미래 아메리카 이즈 백을 할 수 없다네요. 그게 뭐죠? 내가 일을 안 해도 400 나오는데 지금 열심히 일해도 최저임금 올려서 열심히 일해도 600달러잖아요. 자, 그러면 일 안 하고 400달러 받겠다. 예, 그럼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더 문제가 뭔지 알아요? 예. 지금 워낙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이 힘들잖아요. 예. 특히 서비스업이나 이런 거의 지금 죽게 시작했는데 그다음 예. 최저임금을 15달러 올려놓으면 얘네들 보고 더 죽으라는 거잖아요. 음. 워낙 지금 다 죽어가는데 예. 한국 옛날 문재인 정부처럼 확 예. 올려버렸어요. 예. 워낙 내가 지금 죽는데 예. 최저임금을 또 올려버렸어요. 워낙에 죽어가는데. 원래 죽어가는데.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아까 그 400달러를 선택할 확률이 일단 높다. 음. 그다음 그걸 빼더라도 예. 기업 입장에서 보면 워낙 죽어가는데 네. 자 지금 올려놔 버렸어. 그것도 2배나 조금 올린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그리고 1조 그다음에 4천억 원 인프라 투자하고 뭐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서 또 뭐 국제 질서에 뭐 자기네 역할을 많이 하겠다. 근데 정책은 다 국내에다 오리엔테이션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세계에서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오히려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죠. 워낙에 힘든데. 네. 앞뒤가 안 맞다는 거지. 이 사람 앞뒤가 안 논리하고 맞다. 정책이 논리가 많이 일단은 경기 부양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생각해도 그렇죠. 되는 정책을 지금 한꺼번에 같이 그냥 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이든 제가 옛날에 항상 몇 번 나와서 말했지만 바이든이 이 사람이 자체가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념적으로도 친중이었다가 지금 또 자기 선거를 위해서 반중으로 가고 예. 시진핑을 폭군이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개인적으로 관전 포인트 있습니다. 예. 언제 시진핑을 만나냐가 되게 중요해요. 아, 언제 시진핑을 아주 만나느냐. 중요해요. 예. 근데 만약에 한 1년 안 만난다 이러면 예. 굉장히 이게 주는 시그널이 커요. 사실은. 꼬일 수가 있네, 잘못하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말하는 거하고 공약하고 실제 하는 것들이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이렇게 눈은 높은데 손이 낮다. 중국어로 옌거소디. 예.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되게 높다. 예. 이 정권이. 예.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어제 말한 것처럼 예. 후 트럼프주의를 할 수밖에 없다. 왜? 예. 왜 통합 때문에. 자, 후 트럼프주의를 하면서 예. 또 뭐 세계 질서에서 역할을 하겠다. 뭐 그리고 오히려 지금 상황 때문에 국내 문제에 또 미국을 우선주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또 무슨 어떻게 아메리카에서 백하냐고. 지금 전달이 됐죠. 전 세계에 아메리카에서 백을 해야 되는데 네. 미국 국내 문제에 너무 집중되다 지금 보니까 미국 우선주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도대체 예. 어떻게 백하냐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너무 많다. 모순되는 것들이 앞뒤가. 근데 이제 미국이 그 모순되는 정책을 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달러 패권국으로서 달러를 그리고 마음대로 찍어내면서도 달러 가치가 별로 하락이 안 되도록 아주 묘하게 작동시킨단 말이죠. 그렇죠. 예. 만약에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니었다라고 하게 되면요. 지금 바이드노믹스에서 얘기되는 큰 부분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바이드노믹스와 관련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재정 투자를 계속 해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보면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미국하고 유럽, 일본 합쳐서 재정 투자가 얼만큼 들어갔냐면 GDP의 절반 정도가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부분 그 액수고 그 덕분에 미국의 작년도 그 정부 부채가 40% 포인트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원래로 따지게 되면요, 5년 내에 정부 부채가 한 30% 이상 증가하게 되면 그 나라는 필히 나중에 가면 금융위기를 겪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근데 그걸 1년 내에 40%로 올렸으니까 엄청난 액수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견뎌낼 수 있었던 가장 큰 부분이 일단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 일단 그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그다음에 취임하기 전에 1.9조 달러 얘기를 했죠. 예. 그다음에 그 전에 의회에서 통과된 게 한 0.9조 달러, 9천억 달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막 얘기해 놓고 그래서 했던 부분들이 한 2조 달러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럼 그걸 다 합치면 얼마냐면 4조 달러가 훨씬 더 넘습니다. 만약에 그만큼을 예. 기축 통화인 달러가 아닌 형태에서 조달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조달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거를 이제 어차피 조달하려고 그러면 통화를 찍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통화를 찍게 되면 그게 이제 뭐 통화 자체가 난리가 나는 형태가 될 거고 또 이게 그 국채를 발행해서 하게 되면 그게 소화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그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가 원활히 이제 그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죠. 예. 근데 그렇기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은 부채를 이미 일으켜 놓은 상태고 거기에서 또 부채를 일으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올해 보면 시장이나 또는 물가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형태가 아닌가. 미국 달러 가치에도. 예, 그렇죠. 미국 달러 가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제니 앨런 그 재무장관은 예. 국회 청문회에서 개입하지 않겠다. 예. 환율에 분명히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죠. 예, 환율 개입하지 않고 예.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뭐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상황이 바뀌면 과연 그걸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에서는 조금 개수천이죠. 왜냐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미국의 M2 증가율이 20%입니다. 예. 평범할 게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4 내지 5%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5배 정도가 늘어나 버리는 형태가 됐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크게 늘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주식시장의 주가가 상승을 하고 막 그렇죠. 이런 형태가 나오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통화 유통 속도가 낮아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20%라고 하는 건 너무나 많이 통화를 늘려놔 버린 형태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인플레가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기가 어느 정도는 이제 뭐 그래도 정상을 좀 찾았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내지는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더 이상은 정말 그 부담이 돼서 못 있겠다라고 예. 하게 되면 갑자기 정책이 확 바뀌어버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바이드노믹스와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말씀드릴 투자자들도 염두에 많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근데 안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달러, 강달러까지 좀 더불어서. 좀 더 그 사실 양털깎기 스토리거든요. 무슨 약달깎기 말이냐면 맞아요. 미국이 돈을 저렇게 네. 그러니까 미국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양털을 깎아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그동안 돈을 저렇게 풀면서 인플레이션가 발생 안 하는 거는 중국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예. 수출을 계속 해주니까 세계 공장으로서. 예, 그러니까 물건 값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물가 안정이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중국의 그 미국의 월가 중심의 그 찍어낸 돈들이 자산시장을 가고 자기네 자산시장 올려놨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들어가서 다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게 다른 나라의 부를 뺏어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전 세계 물건 값이 다 예. 달러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100달러예요. 이게 예. 100달러인데 이게 100달러라는 거는 돈을 계속 찍어나가서 계속 가격이 100달러라는 거는 이거 파는 업체가 손실 본다는 거거든요. 예. 직원들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 말은 미국이 전 세계 제조업체들과 전 세계 국민들의 돈을 뺏어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도 주식시장이 엄청 오르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산을 안 가진 사람들은 보세요. 두 주체에서 양털 자기 털이 깎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 벼락거지라는 말이 생겼어요. 네. 지금 자산 안 가진 사람들이 벼락거지예요. 예, 왜냐면 현금 가진 벼락거지. 그렇죠. 왜냐면 예. 지금 한국 정부로 그러면 한국 국민들이 두 사람한테서 양털 깎여가 나가는 거예요. 예.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돈을 계속 보니까 국내에서 깎이죠 한번. 예. 자산 안 갖고 있으면 예. 다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예. 두 번째 미국이 지금 깎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냥 나보고 내 털을 다 깎아가라. 자산 안 갖고 있으면 이런 계획이 지금 된다니까요. 예. 지금 올해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묵직하면 안 사람들은 된다.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양털 다 깎아버려도 왜 깎인지도 모르고 예. 현금에 계좌에 4억이 있어요. 예. 그게 계속 4억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예. 다 미국 깎아가라. 예. 정부요 깎아가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4억이 지금 뭐 2억처럼 느껴지는 그렇죠. 거죠. 자산의 가치에 비하면. 네. 예. 그래서 지금은 현금처럼 값어치가 없는 돈이 없어요. 이 세상에. 좀 두려워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투자할 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돈을 네. 벌어주는 자산이 많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근데 미국이 환율에 개입 안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찍어내는 게 사실은 환율에 개입하는 건데. 네, 그렇죠. 예. 환율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원래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에 예. 달러가 상당히 약세가 될 거다라는 전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가장 낮을 때가 73까지 내려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거기까지 갈 거다라는 전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그랬는데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89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지금 올라버렸어요. 90을 예. 지금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생각이 이게 진짜로 약달러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고 예. 지금은 과거 제일 처음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났을 때처럼 약달러 쪽에 모두 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서 상당히 후퇴해서 지금은 한 약달러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70% 정도. 예. 그건 아닐 것 같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0% 정도 됩니다. 그 약달러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부분들은 뭐냐면 의외로 올해의 미국의 금리가 그렇게 낮은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올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든가 이러지는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냥 1조 9천억 달러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재정 투입을 하게 되면 그 어차피 상당 부분들은 그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올해 1분기에 현재까지 잡혀 있는 그 스케줄상만으로도 미국의 그 국채를 발행하는 게 1조 3천억 달러 정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예. 근데 그거에는 이번에 얘기되고 있는 1조 9천억 달러의 재정 투입 이거는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1조 3천억 달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작년 한 해 내내 발행했던 게 1조 3천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올해 1분기에 전부 다 발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기간까지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국채가 발행이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그 채권이 공급이 되게 되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약한 달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의 전망이 조금씩 이제 바뀌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약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달러와 반대쪽에 서 있는 것이 이제 위안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위안화가 올해 굉장히 강세가 될 거다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도 위안화가 계속 강세가 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과연 위안화가 얼마까지 강세가 될 거냐 하는 것에서는 의견이 좀 갈리는데요. 예. 많이들 이제 일본의 달러가 과거에 이제 굉장히 강세를 이렇게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엔화? 예, 그렇죠. 엔화가.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막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죠. 예. 왜냐하면 일본이 엔화를 강세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하는 것들을 중국이 다 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위안화를 그렇게 갖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없죠. 그래서 대충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이 보면 적게 보면 6.2 위안,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6위안을 조금 정도 뚫고 내려가는 그런 정도 외에는 추가적으로 크게 위안화가 절상이 될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 제닛 앨런 지명자가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다른 나라의 환율 조작에 강하게 대처하겠다. 예. 우리도 환율 조작 안 하지만 다른 나라도 환율 조작 못하도록 하겠다. 이거는 이제 중국이 강위안을 계속 뭐 지금 현재 경제 형편이 제일 나은 곳이 중국이니까요. 그래서 강위안을 계속 가져가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의 수출 기업들은 좀 나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포석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옐런이란 사람 말하는 것도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저는 예. 모르겠어요. 일반인들이 듣는 거하고 제가 예. 듣는 게 좀 다를 것 같은데 해석이. 앞뒤가 안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옐런은 일단 지금 경제가 중요하니까 뭐 달러는 시장에 맡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방법만 다른 거예요. 재정을 통해서 달러를 떨어뜨릴지 아니면 직접 찍어서 떨어뜨릴지 차이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 화법이 되게 앞뒤가 안 맞는데 그 말은 뭐냐면 뭐처럼 안 하겠다라면 그 옛날에 트럼프가 막 자기가 막 행정부가 나서서 야 달러 절하시켜 막 이런 행동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예. 그다음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중국하고 미국이 환율 전쟁하느냐 이거죠. 근데 옛날에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항상 요구하는 거 위안화 절상이잖아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절하시키지 마라. 예. 그래서 작년 1년에 전체적으로 중국 위안화가 13.5% 절상했어요. 와, 13.5%나? 예, 엄청 절상이 됐어요. 근데 많이 절상했네. 역대부터 예. 연 5%를 절상시켰거든요. 절상할 때. 아. 근데 작년에는 되게 그 세 가지 차원에서 올해 계속 위안화 달러 환율 어떻게 가냐를 보면 작년 그 팩터가 계속 존재하냐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왜 많이 절상이 됐냐면 첫 번째는 그 우리가 기본 환율을 움직이는 기본 베이스가 경제가 펀더멘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가 작년에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고로 많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예. 뭐냐면 유럽하고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생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평시에 중국에서 안 사갔던 것들을 다 사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수출이 작년에 GDP의 공헌도가 30% 넘었다니까요. 와. 최근 몇 년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아. 흑자가 7천억 넘어났다니까요. 어휴. 대미 흑자만 5천억 넘어났어요. 와. 그러니까 예. 이게 흑자면 그 나라 화폐는 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펀더멘탈이 흑자였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다른 나라처럼 막 이렇게 막 대놓고 막 돈을 찍고 막 이래 풀지 좀 자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좀 자제를 한 그렇죠. 부분이 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미국과의 금리 차잖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미국과의 금리 차가 250bp. 음.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 세 가지 팩터를 볼게요. 예. 올해도 계속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증가할 거냐? 이거는 코로나로 결정이 돼요. 백신이 어느 만큼 효과가 나서 예. 유럽하고 미국이 생산이 정상화되면 작년만큼 수출이 확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자체 예. 조달을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러면 경상수지 흑자가 어떻게 되냐는 유럽하고 미국이 백신 효과 예. 그거 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다 치고 두 번째는 이 통화 정책인데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 계속 올해도 온건한 좀 보면서 가겠다라는 거죠. 작년 비슷하게 지금 가고 가는 거잖아요. 금리 차인데 금리 차 스프레드는 줄어들고 있어요. 확실히 지금 200bp로 왔어요. 이미.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미국 금리가 상승하니까. 네, 상승하니까 예. 그 부분 오히려 위안화 절하 요인이 되는 거죠. 예. 금리 차가 줄어드니까. 그게 안전자산을 선호하니까 오히려 예. 달러를 더 원하니까. 예. 그런 면에서 작년 대비 위안화 절상은 요 팩터 중에 하나는 변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금리 차. 그런 면에서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가든 이런 걸 떠나서 중앙 정부에서 관리 변동 환율제를 하니까 예. 자기네 관리하는 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6점 초반대부터 7 초반대까지는 중국 인민은행이 받아들이는 환율 폭이에요. 그 사이에서 시장에 맡길 때도 있고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그럴 때도 있는데 이 사이에서는 움직이는 걸
중앙정부에서 합리적인 범위라고 보니까 예. 뭐 올해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위안화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니까 강세는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위안화와 연동에 경향을 보였던 원화도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강세를 띌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예, 지금 원래 당초에 한 1,080원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예. 1,020원 정도까지 내려가는 건 당연하고 세 자릿수 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다 갑자기 또 1,100원. 지금은 이제 1,100원대 예. 위로 지금 올라가 있는 예. 그 상태이죠. 우선은 아무튼 위안화 강세가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원화의 추가적인 강세 이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예. 뭐 1,030원, 1,020원 여기까지는 뭐 한다고 하더라도 예. 1,05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거는 또 우리나라의 경제나 이런 그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 우리나라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중국에는 못 미치지만 아무튼 뭐 OECD 국가 중에서는 1등, 2등의 그 그렇죠. 경제 성장을 예. 했고요. 또 그 미국의 그 10년물 금리하고 우리나라 10년물 금리하고 과거에는 역전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더 낮고 했었는데 지금은 한 0.6%포인트 정도가 더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 이것들도 감안을 하게 되면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원화의 강세가 조금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죠. 그렇게 보면 원화, 환율 이쪽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한국 주식시장이 지금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예. 아직 여지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만 여쭤보실 때에 가장 크게 예. 하는 거는 이제 예. 원화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예.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서 예. 주식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 시나리오죠. 예. 그런 이제 시나리오인데 예.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 않다. 왜냐하면 예. 그 주식은 하루에 30%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1,100원에서부터 1,050원까지 내려간다고 해봐야 4% 예. 절상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환율을 가지고 이걸 판단하기는 어렵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환율까지 절상이 된다 그러면 이건 이제 완전히 금상첨화가 되는 그런 형태인 거고요. 근데 과거를 보면 환율이 절상이 될 때에 주가가 오르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 오르는 것이 환율이 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나라 경제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죠. 환율이 예. 절상이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져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또 그냥 경제가 좋아지면서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올해에 국내 경제가 작년 같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좋고 그래서 원화가 계속해서 절상이 되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당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안효 교수님은 한국 주식시장 지금 레벨 수준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저는 되게 중국을 많은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예. 저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런 생각 욕할 자격이 있나? 왜냐면 예. 중국을 누가 욕해요? 아니 막 이래 예. 뭐 시장주의도 아니고 예. 뭐 이런데 아, 사실 예. 놀랍게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시장주의를 안 할 때 많아요. 뭐 맹목은 시장주의인데 실제는 안 할 때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지금 주식시장이에요. 공매도를 지금 못하게 해놓잖아요. 지금도 안 풀잖아요. 예. 근데 시장이라는 거는 파는 자와 사는 자에서 가격이 형성돼서 가는 게 합리적인 가격인데 팔게 못한다는 거지. 공매도로 막아놨다라는 거는. 그러면 지금 떨어질 걸 보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막아놨어요. 예. 게임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롱 포지션밖에 못 취하는 거예요. 아. 그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아니, 선물 옵션 있잖아. 아니 그게 조금 그거 일반인들이 누가 선물 옵션 어떻게 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 사실. 인버스도 있고. 아니 그렇죠. 근데 아니 제가 말한 메커니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하면 이 정부가 분명히 목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예. 자산시장을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이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예. 부동산을 좀 이쪽으로 줄이고 싶은데 그 돈을 이쪽으로 몰아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뭔지 아시겠죠?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렇게 만들려고 예. 한다니까요, 지금. 예. 이건 예. 굉장히 그 사회주의적인 행동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예. 집단주의, 뭐 아까 앞에서. 머니 무브라고 하죠. 머니 무브. 어제처럼 예. 얘기한 것처럼 집단주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국가가 예. 나서서 시장이 들어와 뛰고 있다고요. 예. 이러면 이게 완전한 자본주의 아니라니까요. 예. 국가가 뛰려고 하고 있잖아요. 완벽한 자본주의는 전 세계에 있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중국을 욕할 필요 중국이 오히려 더 자본주의적이라니까요. 그래서 무슨 말 이거는 예. 번뇌로 얘기 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한국 그래서, 근데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항상 옛날에 자본시장 연구원에 있을 때 제가 맨날 연구할 때 느꼈던 게 뭐냐면 한국은 자산이 그동안 많이 언더 프라이싱이 돼 있었어요. 예. 그게 여러 가지 원이 있죠. 지리학적 원이, 예. 지리학적 불안정성이 있고 또 한국의 이 밸류에이션이 기관 투자가들이 단타를 한국 기관 투자가들조차도 단타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왜냐면 단기 평가를 받으니까 퍼포먼스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장기 투자가 안 되니까 이거 프라이싱이 굉장히 왜곡된 부분이 많았는데 그게 사실은 많이 지금 교정되어 가는 과정인데 저는 지금은 굳이 말하면 높은 지수가 아니에요. 한국 원래 훨씬 더 높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GDP로 봤을 때는 예. 그런 면에서 좋은 주식들이 많아요. 한국은 오히려 그래요? 예, 훨씬 많아요. 그 저 업종이라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오늘은 소소한 투자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 소소한 투자 아니 시청자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 너무 어려운 질문을 아니 저는 뭐 업종 아니 종목이 아니고 업종이라도. 네. 저는 한국의 그 우리 친환경 쪽 예를 들면 미래 자율장차 쪽으로 들어가는 부품하고 소재하고 뭔지 아시겠죠? 예. 이런 쪽의 주식들이 정말 좋아요 다. 근데 아직도 가격이 굉장히 지금 높지는 않다. 네, 국제적으로 봤을 때.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왜냐하면 이 한국에 있잖아요. 한국 기업가들, 예. 한국의 여기 오너들, 예. 상장 회사의 오너들이 눈을 딱 열려고 요렇게 가서 그렇지 예. 눈을 조금만 더 버리면 그 지금 프라이싱이 10배 더 높아진다니까요. 지금 주식의 10배. 예. 근데 지금 한국 오너들이 열려고 가니까 너무 좁은 우물 안에. 자기 몸값을 못 받고 있다고요. 전달이 됐죠. 예. 그래서 한국 오너들이 머리만 탁 이러면 그게 지금 10배 넘어가는 수익들이에요 다. 좀 더 글로벌하게 예. 다각화 전략도 좀 취하고.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다 곡선을 가고 있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다. 예. 이럴 때 한국 이 오너들이 머리를 좀 조금만 돌리면 치고 나갈 수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예. 특히 중국하고 미국 싸울 때 한국은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 기회가 됩니까? 예. 예. 공을 하나 더 붙일 수 있다니까요. 공을 하나 더 붙일 수 있다. 아유,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이건 제가 경험해서 감히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험해서 예. 실제 예. 사례가 있어서. 예. 예. 말씀을 네. 끝나셨습니다. 아니 오래오래 해야 되니까. 5대5 이미 끝났어. 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어떤 업종이 좋으냐? 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의 주가,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이렇게 가고 하는 거는 그 시간에 그 뭔가 이렇게 경제 전체적인 트렌드 이게 맞아야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 중반 뭐 2003년도서부터 2007년도까지 5년 동안 주가가 올라간 거를 우리가 따져보면 이게 왜 올라갔을까라고 하면요. 그때는 하나의 그 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처음에 WTO에 가입하고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큰 시장이 세계에 들어오면서 거기에 얼마만큼 우리가 발을 담글 수 있느냐. 그 기업을 가지고 얼마만큼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결정이 된 거였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뭐라고 봐야 되느냐?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얘기했던 것이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무역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제조업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하나 크게 얘기한 것이 이제 친환경 관련한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니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7월 달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2025년도까지 73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예. 이 트렌드 자체가 그렇게 짧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 갈 수밖에 없는 트렌드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가 이번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가 되면서 내세우고 이랬던 부분들을 보면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느냐? 미국의 인프라가 우리가 이제 미국이 굉장히 큰 나라고 세계에서 가장 경제력도 좋고 아주 잘 사는 나라이고 그러니까 모든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몇 년 전에 한번 보면 뉴욕을 비롯해서 동부 쪽에 모두 다 전력이 나가버리는 형태가 그럼요. 되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거든요. 후지죠. 그러니까 그런 그 발전 시설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게 예. 노후화돼서 서울 전역에 불이 모두 다 나갔다. 예. 이러면 그거는 정말 정권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큰 부분이죠. 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운 다 투자, 바꾸려면? 새로운 예.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 투자를 과거의 형태가 아니라 예.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 친환경적인 형태와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로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서부터는 굉장히 바뀌는 형태가 되니까 역시 보면 이런 쪽의 주식이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뭐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발전이 될 수도 있고 예. 이런 걸로서 가야 되는 거고 저기 오바마 행정부가 제일 먼저 들어오고 했을 때 그랬던 뭐 셰일 오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퇴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면 아 이게 많이 올랐지 않았어?라고 얘기하지만 중국 관련주들이 오를 때에 어느 정도가 됐냐면요. 포스코 같은 경우가 75만 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많이 회복돼서 28만 원 정도고 맞아요. 예. 많이 떨어졌을 때 14만 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큰 세계적인 트렌드가 만들어져서 글로 갈 때의 가격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형태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그런 쪽에 굉장히 유의를 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바이드노믹스 친환경 예.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주식할 때 항상 제가 그 흐름과 예. 섹터를 먼저 찾아라 그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종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사람이 종목 추천해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건 하수예요. 예. 예. 저는 좀 고수처럼 물어봤죠. 네. 예.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현대자동차가 수소를 하면서 엄청 올라갔잖아요. 예. 한국판 뉴딜 정책이 막 나오면서 저 그때 막 몇 년 동안 얹혔던 예. 채증이 확 내려간 느낌이었어요. 예. 제가 와서 너무 놀랬던 게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너무 싼 거예요 주식이. 너무 놀랐어요. 예. 그래서 아니 그 삼성전자 주식이 모태주 시가총액 작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예. 근데 그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1대1로 중국이 이슈도 있잖아요. 네. 중국은 그 바이든이 이제 올라오면 1대1로 또 환경 문제가 있잖아요. 바이든이 지난번에 그 대선 경쟁할 때 중국이 1대1로 이름을 빌려서 예. 실제는 탄소 배출권 부담을 다른 나라에다가 옮겨오고 있다. 예를 들면 석탄을 주로 다른 나라에다 수출하면서 예. 그 나라 자기네 부담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예. 1대1로가 중국이 환경 문제 해결의 하나의 출구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고 바이든이 말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기가 그때 그런 말 했으니까 지금 대통령이 됐으니까 앞으로 사실 1대1로는 미국이 오바마 정권 때 아태 회기 전략에 대응해서 걔네들이 동쪽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서쪽으로 가는 전략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이든이 왔잖아요. 예. 아메리카 is back 했잖아요. 예. 그러면 1대1로를 어떻게 할 거냐가 아주 두 나라 간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친환경 룰을 1대1로 될 거예요. 예. 자, 이럴 때 그러면 중국 정부는 이게 필요하단 말이야.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럴 때 한국이란 나라가 아주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앞으로 1대1로도 그렇고 뭐 하든 다 환경이랑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 기업보다도 한국 기업이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누구도 거부를 안 하잖아요.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미지도 좋고요. 또 한국의 기술력도 좋고 인재도 많고 프렌들리하잖아, 사람들이. 예. 그래서 한국이 신남방 정책, 중국이 1대1로, 예. 미국이 지금 바이든이 인프라. 예. 이게 다 한국이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만 해도 예를 들면 중국 1대1로의 수소라는 옷을 입혀놔도 예. 그 한국 현대만 입힐 수 있어요. 제일 그렇죠. 잘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SK도 할 수 있고. SK도 예. 할 수 있고 한국 기업들이 제일 잘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전 세계가 웰컴하는 거잖아요. 중국도 웰컴, 예. 미국도 이겨놓고 환경을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한국이 이런 좁은 시장에서 퍼가 15배였다면 그렇게 가는 뜻이 퍼가 100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지. 예. 왜냐면 시장이 세계로 돼버렸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가는 게 우리 오너들이 할 일이라고요. 야. 이렇게 환경으로 눈을 뜨고 넘어가면 있는데 정말 요거만 보면 안 된다고요. 눈을 이렇게 180도로 다 보면서 가야 된다. 180도로 다 보면서 예. 고개가 꺾이는 한이 있더라도 예.
일단은 안 교수님이 한국 예. 기업을 굉장히 칭찬해 주셨으니까 예. 저는 이제 반대로 중국에서 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5대5가 잘 지켜지죠. 그다음에 예. 또 5대5를 지키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네. 저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제 그 미국 주식들을 많이 매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플을 비롯해서. 예. 앞으로는 미국 주식도 가지만 그중에 또 일정 부분들은 중국의 주식을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30년 정도가 되면 중국하고 미국의 경제력이 거의 비슷비슷해질 거다라는 예. 그건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중국이 뭐 미국을 넘어서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될 거고 뭐 이러면서 차이나 펀드를 했다가 모두가 다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때는 너무 빨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01년도 같은 경우가 미국 GDP하고 중국 GDP를 비교하면 중국의 GDP가 미국 GDP의 17%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0배 차이가 네. 났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예. 보면 거의 70%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본궤도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거 한 10년, 15년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중국과 기업들을 한번 좀 우리가 좀 그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중국 시장이 뭐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변동이 크고 굉장히 투기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주가 대 주가로 보게 되면 굉장히 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6,000포인트 이렇게 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것이 2006년, 2007년도였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15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거의 맞아요. 절반 조금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때 미국 시장하고 지금하고 따져보면요. 미국 시장은 거기에서부터 4배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도 보면 중국에서 1등을 하면 세계 탑 순위로 봤을 때 최소한 5등 내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예. 지금 이제 중국의 주가도 낮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지금은 뭐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런 거 중국에서 많이 생겼으니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해외 주식을 투자하고 할 때에 미국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이제는 중국의 기업들도 한번은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 부분들을 한번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회계 기준이나 뭐 이런 거를 미국이 특히 또 중국 기업들에 관해서 강화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미국 거래소에 동시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회계에는 그나마 그래도 좀 믿을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죠. 예. 뭐 알리바바 이런 거 미국에도 같이 상장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주식들은 일단 기업 내용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그 정도의 규모가 되고 미국 시장에 상장하고 국제화돼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회계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믿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안혁 교수님 그 중국 기업들 투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중국 시장에 저는 대한 센터장님 말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하셨잖아요. 투자. 예, 그대로 해요. 제가 말하면 레피테이션 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래 너무 좋아요. 예. 예. 이 탄소세 이야기 나오고 디지털세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나중에 가면 바이든 시대 나중에 가면 분명히 법인세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고 협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친환경 이야기 하셨으니까 탄소세로 대동단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 세계가. 예, 그렇죠. 그런 거에서 또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 포인트는 거기에서 이제 그 맞춰진다라고 봐야 되고 예. 대신에 탄소세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그 부담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세계 5위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그 이 탄소세를 매기고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나 이런 데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친환경에 관한 주식을 투자하면서 반대쪽에서 봐야 되는 건 탄소세 이런 부분들이 가미되고 이러니까 이제 부과되고 이러는 것들이 예. 과연 이제 기업의 가치를 얼마만큼 깎아내려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그 부분으로서 일단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안혁 교수님. 저는 그 기업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는 앞으로 제품을 만들거나 시장을 개척하거나
전략을 짜거나 할 때 반드시 친환경이라는 옷을 입어야 돼요. 기존에 만들던 물건을 지금 어떻게 더 많이 팔까를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예. 지금은 특히 위기 시에는 대본을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제품 간의 경쟁이 아니라 예. 지금은 씬의 경쟁이에요. 시나리오를 다시 쓸 때예요. 예. 지금 제품을 얼마 더 만들고 더 팔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씬을 대본을 다시 써야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대본을 어떻게 다시 써야 되냐? 거기에 친환경이라는 옷을 입혀야 되고요. 또 무슨 옷을 입혀야 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 기술의 옷을 입혀야 예.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특히 이 코로나 위기 시에 제일 중요해요. 지금. 예. 왜냐면 이게 아까 말했지만 곡선을 초월하려면 새로운 옷을 먼저 입은 사람이 빨리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은 사람한테는 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비용이에요. 그렇지만 이 옷을 빨리 입고 뛰는 선수한테는 탁 치고 나가는 선도 기업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이제는 시나리오를 대본을 다시 쓸 생각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대본을 완전히 다시 써야 예. 된다. 그래서 예. 이제 그 현대자동차도 개념이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모빌리티를 하겠다라고 변했잖아요. 그렇죠. 개념을 다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한테는 앞으로 굉장히 미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이 저 먼 곳에 있긴 한데 지금 당장에 캐시카우 현금이 창출되는 시장은 또 바로 가까이에 있단 말이죠. 네. 지금 현재 있고 네. 그걸 뭐 내동댕이 치고 네. 뭐 저 먼 미래에 수익을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것이 또 기업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맞아요. 예. 그러길래 대부분 사람 다 죽는다고요. 그래서 항상 위대한 기업은 그래서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이겨내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거죠. 근데 그건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에요. 가야 된다. 네, 왜냐면 항상 이 과폐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큰 일을 못 하게 돼 있어서 사람이나 기업이나 똑같아요. 이 탄소 문제 같은 경우는 중국은 네. 계속 성장을 하는 나라고 지금 현제 네. 1인당 GDP가 $10,000인데 네. 미국, 중국, 한국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가장 그래도 뒤처져 있는 나라거든요. 1인당 네. GDP로 네. 보면. 그럼 계속 따라가려고 한다면 기존의 성장 문법을 좀 더 쓰는 게 유리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래 수익이 먼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중국은 어제는 전체 자동차가 이제 전기 스마트로 가야 된다는 게 다 사람들이 인식이 돼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중국이 이미 5G 베이스 그 충전소를 100만 개, 지금 90만 개 깔아놨거든요. 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깔아놓은 나라가 90만 개가 중국밖에 없어요. 아. 그 베이스가 다 돼 있다고요. 충전 90만 개? 네. 중국 원래 목표가 100만 개였어요. 100만 개 실현은 못하고요. 원래 작년에 100만 개인데 못하고 90만 개인데 올해는 또 1년에 한 100만 개씩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를 지금 깔아놨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어디 가나 충전소가 다 있고 이제는 중국이 잘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인도하고 다른 거예요. 아. 중국 항상 길을 먼저 깔아놔요. 그래야 기업들이 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너무 잘해놔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이미 중국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수익을 만들고 있잖아요. 완전 흑자. 적자가 아니라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네. 이미 시대는 왔다고요. 먼데 있다고 하면 잘못된. 그냥 탄소 중립의 시대는 이미 왔다. 왔죠. 이제부터 레이스 진짜 시작인 거죠. 지금도 그쪽으로만 가야 되겠습니다. 투자도. 그렇죠. 빨리 움직여야죠. 빨리 움직여야 된다. 디지털 옷을 빨리 입어야 되고요. 디지털 옷을 기업들이 디지털 옷을 빨리 입어야 되고. 친환경의 옷을 빨리 입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은 미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5대5가 안 됐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정우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경련의 경제쇼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번 주 연불리 경제쇼 플러스 함께했습니다.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KBS 최경련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